안녕하세요.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안전할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증명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해야 하죠.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바로 이 위대한 증명의 과정을 가능케 하는 국가 공인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서 직접 실험하고 그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거죠. 오늘은 이 특별한 실험실을 통해 세상에 나온 놀라운 기술 기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우리를 대신해 배달해주는 세상, 생각만 해도 편리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러한 혁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전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스스로 위치와 경로를 파악해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두뇌입니다. 로봇은 단순히 GPS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라이다 센서 등으로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인식하고 딥러닝 기반의 AI가 사람, 자전거, 장애물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측하며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죠. 수많은 변수가 가득한 복잡한 보행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첨단 기술의 로봇은 아주 뜻밖의 법규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최첨단 로봇이 현행법상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모두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차는 어디로 다녀야 하죠? 그렇죠, 차도입니다. 이 로봇은 사람과 함께 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보도나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금지된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장벽이 있었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로봇이 안전하게 주행하려면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해야 하는데 행인이 찍힌다면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제한이 된다는 거죠. 로보티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우리의 AI 로봇은 고도의 기술로 통제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 도시,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며 안전성을 입증하는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이들을 위한 거대한 도시 실험실을 허가받게 도움을 줍니다. 로보티즈에게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라는 실제 환경에서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로봇을 운행하며 기술을 검증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단계별로 확대되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죠. 이 실증 특례에도 엄격한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왜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먼저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현장 요원이 로봇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등 경찰청이 제시한 여러 주행 안전 조치도 반드시 이행해야 했고요. 가장 중요했던 개인정보 문제 역시 촬영된 영상 속 얼굴을 즉시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보호 조치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실증을 거쳐 현재는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 현장 요원이 로봇 옆에 상시 동행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한 것이죠. 로보티즈는 실증 기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며 자신들의 가설, 즉 AI 로봇은 보행자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로보티즈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양천구 3개 공원에서 식음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공원에서 운영하던 재활용 수거 서비스에 더해 앱을 통한 식음료 배달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한 것입니다. 근린 공원 내 식음료 배달, 쓰레기 수거, 야간 순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곡지구에서의 이러한 실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법의 문턱에 막혀 로봇 배달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기업이 던진 용감한 도전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만나 국내 로봇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전기차 참 좋죠? 친환경적이고 조용하고 이제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충전 스트레스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한 초고속 충전소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 시간에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피크 시간대에 강력하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일종의 배터리 댐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똑똑한 해결책에는 늘 불안한 꼬리표가 하나 따라다녔습니다. 기존 ESS에 주로 사용되던 리튬 배터리는 가볍고 용량이 크지만 유기전해, 쉽게 말해 우리 몸 안의 혈액처럼 전기가 나오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운반하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특히 사람들이 많은 도심 한복판에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탠다드 에너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이유는 배터리 안에 있는 기름이 불에 타기 때문이잖아. 그럼 기름 대신 물로 운반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상이냐면요. 불에는 물이 상극이죠. 스탠다드 에너지는 바로 이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를 개발해냅니다. 바로 바나듐 이온 배터리, VIB입니다.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배터리 기술입니다. 기존에도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라고 불리는 바나듐을 활물질로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나듐이 함유된 액체를 강제로 펌프로 순환시켜야 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의 안전성에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높은 에너지 효율이 가능한 배터리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굉장히 복잡한 단어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중요한 건 효율이 좋은 배터리다. 아시겠죠? 펌프를 활용한 흐름이 없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방전시킬 수 있어서 높은 에너지 효율과 빠른 충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VIB의 가장 큰 특징은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핸드폰을 오래 쓰면 뜨거워지듯이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 열 폭주가 일어난다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VIB는 바나듐을 물에 녹여서 만든 배터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냉각제 역할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한여름에도 바다의 모래는 어마어마하게 뜨겁지만 바닷물은 항상 시원하듯이 물은 최고의 냉각제입니다. 폭발 위험도 거의 없겠죠. 그래서 별도의 복잡한 냉각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만 번 이상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3배에서 7배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유연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용량 대비 출력 밀도가
무려 4배 이상 높아 순간적인 고출력 전력 보조가 중요한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더 적은 용량을 설치해도 된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명이 다한 바나디움 이온 배터리는 재활용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친환경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죠.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일단 리튬 배터리보다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용도로는 무게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리고 아직 바나디움 이온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수준의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비용이 높습니다. 하지만 리튬계 배터리보다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일 수 있고요. 앞으로 생산이 본격화되면 비용도 낮아질 수 있겠죠. 안전성과 긴 수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발화 가능성도 원천 차단을 했죠.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엔진 과열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죠. 안전성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 앞에도 어김없이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사용한 ESS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 기준과 법규가 없습니다. 또다시 세상의 규칙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우리 배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스탠다드 에너지는 이 가설을 과학적으로 반드시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험 장소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롯데 하이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곳에서 안전성을 증명하려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실험 설계였죠. 이 장소에 VIB ESS를 설치하고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연동해 운영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5개 전용 공간을 설치하고 수많은 안전성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매우 엄격한 조건들이 붙었죠. 물론 이 실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실증 기간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VIB ESS의 압도적인 안전성과 성능이 데이터로 증명되었죠. 첫 번째 실험의 성공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증명한 스탠다드 에너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대담한 가설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점차 사라져가는 내연기관 인프라를 미래 전기차 인프라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 이들이 주목한 곳은 바로 LPG 충전소였습니다. LPG 차량이 줄면서 충전소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었죠. 이 LPG 충전소에 남는 공간에 VIB ESS를 설치해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야말로 과거와 미래를 융합하는 엄청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규제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충전소 안에는 ESS 같은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LPG 가스통 옆에 거대한 배터리를 놓겠다?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에너지는 자신 있었습니다. 한 LPG 충전소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국내 최초 LPG 충전소에 ESS가 설치되는 사례였죠. 여러분, 이 두 번의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이 두 개의 사업을 허가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을 이용한 배터리라는 기초과학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가장 번화한 도심에서 안전성을 1차로 증명하고 그 증명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LPG 충전소라는 더 어려운 규제에 도전해 마침내 융합 에너지 스테이션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한편의 위대한 과학 서사입니다. 이처럼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에게 단순히 규제를 유예해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위대한 가설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실험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감시하며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기술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 아르고스타인은 바로 이 하늘의 눈, 드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넓히려 한 곳입니다. 아르고스타인은 단순히 사람이 조종하는 드론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이륙해 지정된 경로를 비행하고 임무를 마친 뒤 복귀해 자동 충전까지 하는 드론 자동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드론에는 아주 특별한 눈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열화상 카메라죠. 이 카메라를 이용하면 어두운 밤에도 작은 불씨나 사람의 체온을 감지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범죄 취약 시간대에 순찰하며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만든 가장 효율적인 파수꾼인 셈이죠. 하지만 이 똑똑한 파수꾼은 임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입니다. 안전을 위해선 세상을 봐야 하는데 사생활을 위해선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지만 드론이 비행하며 불특정 다수를 촬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훌륭한 시스템은 창고를 벗어날 수 없었죠.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 겁니다. 아르고스타인은 충돌하는 두 가지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실험했습니다. 실증 특례를 부여하며 아주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평소에는 사람의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열화상 모드로만 비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둘째, 화재나 범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나 소방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지상 영상을 촬영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이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불빛이나 안내판 등으로 알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규칙과 통제 속에서 아르고스타인의 드론은 감시의 눈이 아닌 수호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새벽 부산 금정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르고스타인의 드론이 순찰 비행을 하던 중 여론을 감지해 경찰서와 소방서에 즉시 알렸고 요청에 따라 4차례 추가 비행으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드론의 활약 덕에 소방차 10세대가 투입돼 빠른 진압이 가능했고요. 경찰관분들은 현장 순찰로 안전을 확보하며 산불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드론이 화재 예방 및 학생 지역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중요한 건 드론은 사생활 침해다 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신뢰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첨단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얻고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가장 모범적인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수소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고 또 가장 완벽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수소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1kg의 무게를 저장하려고 할 때 수소는 엄청나게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기체 상태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아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얻으려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저장 탱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수소차에 집채만한 연료통을 달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피의 문제가 수소 에너지 시대로 나아가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장벽을 넘기 위해 아주 전공법적인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액화 기술이죠. 액화 수소 플랜트의 핵심 목표는 기체 상태에 있는 수소를 무려 마이너스 253.15도까지 엄청나게 차갑게 만들어서 액체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 온도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냉장고랑은 차원이 다른 초극한의 극저온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냉각 사이클이라는 걸 써서 열을 빼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단열 팽창, 줄 톰슨 효과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줄 톰슨 효과는 고압 상태로 꽉 눌린 기체가 갑자기 좁은 통로나 밸브를 통해 팽창하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효과 때문에 압축된 수소 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어서 갑자기 팽창하면 이 힘을 이기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액화 온도까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플랜트 내에서 수소는 3단계를 거쳐 액체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먼저 불순물이 없게 깨끗하게 걸러지는 정제 단계입니다. 이 단계 덕분에 산소나 질소 같은 다른 기체가 거의 안 남게 되죠. 다음은 예비 냉각인데요. 액체 질소를 냉매로 사용해 1차적으로 수소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보통 뜨거운 물을 냉장고에 넣기 전 식혀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잖아요. 이렇게 한 김 식혀두는 원리와 같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예비 냉각으로 온도를 낮춰놨으면 이제 본냉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압축해서 온도를 올리고 팽창하면서 온도를 확 내리는 걸 반복하면서 점점 더 차가운 상태로 만들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면 수소 온도가 마이너스 253도 이하까지 떨어져서 액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화수소는 외부의 열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는 초고성능 단열재와 진공층으로 이루어진 이중 단열 탱크에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송 및 사용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액화수소 플랜트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온도의 관계를 다루는 열역학 법칙을 정교하게 이용해서 수소라는 물질의 상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대한 과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ENS는 이 액화 기술을 수소에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부피가 무려 8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같은 크기의 탱크에 800배 더 많은 수소를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야, 800배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대기압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압력에서 저장이 가능해지니까 고압의 기체 수소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로 수소 에너지의 가장 큰 난제를 풀어낸 해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하지만 진짜 장벽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규칙, 즉 법과 제도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액화수소에 대한 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액화수소 플랜트를 어떻게 지어야 안전한지, 액화수소를 운반하는 탱크로리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지, 충전소는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단 한 줄도 없었던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첫 삽조차 뜰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 특례라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이건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었습니다. 산업부가 제시한 엄격한 안전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위대한 실험의 결과물,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입니다. 이 실증 특례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시설이죠. SK 이노베이션 ENS는 이 실험을 통해 액화수소의 생산, 운송, 충전에 이르는 모든 액화수소 생태계를 국내 최초로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최소 7천억 원 규모 이상의 거대한 투자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실험의 결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의 상징인 전기차. 하지만 전기차 역시 영원히 달릴 수는 없죠. 수명을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는 이제 막대한 양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터리들을 그냥 폐기하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소개해드릴 기업 PM그로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용 후 배터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은퇴한 배터리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주자. 과학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초기 용량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성능이 떨어지면 주행거리가 짧아져 교체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심장으로 뛰기에는 힘이 부족해진 거죠. 하지만 70%의 에너지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PM그로우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큰 힘이 필요 없는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에너지 저장 장치로는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폐기가 아닌 재사용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이처럼 훌륭한 아이디어 역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는 말 그대로 사용한 제품, 즉 중고품이죠. 그런데 당시의 법과 제도에는 새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만 있었을 뿐 재사용 배터리로 만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나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삶을 살아갈 배터리에 대한 규칙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PM그로우는 자신들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또다시 등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립니다. PM그로우의 첫 번째 가설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ESS로 재활용하고 전기차와 양방향으로 충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 실험의 무대는 바로 바람과 태양의 섬,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지만 전기가 과잉 생산되면 출력을 강제로 멈춰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PM그로우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로 만든 240kW급 ESS를 제주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잉여 전력을 이 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사용하는 V2G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V2G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서 V2G는 Vehicle to Grid의 약자로 단어 그대로 자동차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활용하는 기술이죠. 핵심 원리는 전기의 양방향 소통인데요. 기존의 전기차 충전은 전력망에서 자동차로 전기를 보내는 단방향 방식이었습니다. V2G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특수한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필요할 때 다시 전력망으로 역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전기차가 전기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력망에 다시 공급하는 생산자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V2G가 왜 중요한 기술일까요? V2G 기술이 상용화되면 여러 가지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력망 안정화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타임, 예를 들어 여름철 오후에 수많은 전기차가 동시에 전력을 공급해주면 발전소를 추가로 짓지 않아도 전력 예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망의 주파수가 불안정해질 때 전기차들이 순간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해서 전력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 극대화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죠. V2G는 전기가 과잉 생산될 때 전기차에 저장해뒀다가 발전량이 부족할 때 다시 꺼내 쓸 수 있게 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전원 활용입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V2G 기능이 있는 전기차들이 지역의 비상 전력 공급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 다시 등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주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재사용하는 배터리 팩 하나하나를 모두 전수검사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기존 ESS에 준하는 모든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 결과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활용 가능성이 성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까지 무려 3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셈입니다. 첫 실험에 성공한 PM 그로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든 이 ESS를 트럭에 싣고 직접 고객을 찾아가면 어떨까? 바로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더욱 대담한 가설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충전소가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였지만 역시나 또 규제의 벽에 막혔습니다.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은 고정된 충전기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죠. 경상북도 포항시를 무대로 최대 5대의 충전 차량을 활용해 이동형 충전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이동 환경의 진동과 충격에 대한 안전성, 주차 시 이격거리 확보 등 더 촘촘한 안전장치들이 요구되었습니다. 모두가 골칫덩어리라고 여겼던 사용 후 배터리가 한 기업의 아이디어를 만나 제주의 바람을 담는 에너지 저장고로 포항의 도로를 달리는 혁신적인 충전 서비스로 완벽하게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버려지는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 경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문제 속에 어쩌면 세상을 바꿀 위대한 혁신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조금 냄새나는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소똥, 즉 우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소고기를 먹는 만큼 축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가축 분뇨의 발생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축 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80에서 100배 이상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런데 만약 이 골칫덩어리 소똥을 아주 귀한 에너지 자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위대한 도전에 나선 곳이 바로 전라북도청 컨소시엄입니다. 이는 단순히 폐기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연소 효율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학기술입니다. 순수한 우분자를 연료로 쓰면 3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수분 함량입니다. 우분은 약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에 태울 때 에너지를 내는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대부분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낮은 발열량입니다. 수분을 빼도 우분 자체가 가진 가연성 성분이 적어서 불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석탄 같은 일반 연료에 비하면 열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우분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저장이나 운반, 발전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압축해 딱딱한 형태로 만들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청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줄기류 등의 보조 원료를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핵심적인 과학 원리가 숨어 있죠. 첫 번째로 함수량이 조절이 됩니다. 톱밥이나 왕겨 같은 재료가 스펀지처럼 우분의 과도한 수분을 쭉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연료의 수분 함량을 확 낮춰주니까 수소를 태울 때 불필요하게 수분을 증발시키느라 에너지가 낭비되는 걸 줄여주게 되죠. 두 번째로 발열량이 증강됩니다. 톱밥과 왕겨에는 셀룰로스와 리그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쉽게 타면서도
우분보다 더 높은 열을 내줘서 전체 연료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해줍니다. 이 덕분에 연료가 더 안정적으로 뜨겁게 타게 되겠죠. 세 번째로 구조 형성 및 연소 효율이 개선됩니다. 톱밥과 왕겨의 섬유질 구조는 우분을 단단하게 뭉쳐주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우분이 흩어지지 않고 압축돼서 다루기 쉬운 펠릿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위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공정에서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됩니다. 먼저 건조. 혼합된 원료를 건조시설에서 가열하여 함수율을 연소에 가장 적합한 10에서 20% 수준까지 낮춰줍니다. 그리고 성형. 건조된 원료를 고압의 프레스에 통과시켜 작고 단단한 펠릿 형태로 압축합니다. 크기와 모양, 에너지 함량이 균일한 표준 연료가 되어 발전소, 보일러 등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와 공정을 통해 환경 오염의 원인이었던 우분은 바이오 고형 연료라는 새로운 이름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는 화석 연료인 석탄을 직접 대체해서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골칫덩어리 폐기물을 과학기술을 통해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꾸는 업사이클링이자 자원순환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섞는다라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이었죠? 현행 가축분뇨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이 둘을 완전히 다른 물질로 취급했습니다. 가축분뇨는 가축분뇨고 톱밥이나 왕겨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둘을 섞어서 새로운 연료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섞으면 되는데 이거를 섞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각각의 법이 정해놓은 칸막이 때문에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융합 기술이 발목이 잡힌 셈이죠. 전라북도청은 이 불합리한 칸막이를 넘기 위해 과학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가축 분뇨와 폐기물을 과학적인 비율로 혼합하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고체 연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증명할 실험 허가를 요청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뭐가 나올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법의 칸막이를 한시적으로 허물고 우분과 보조 원료를 섞어 고체 연료를 만들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부여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핵심은 우분의 재활용이기 때문에 보조 원료로 투입되는 폐기물의 비율을 전체 중량의 50%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였죠. 특히 왕겨는 최근 환경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 폐식용유, 커피 찌꺼기와 함께 순환 자원으로 새롭게 지정됐죠. 그래서 이들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커피 찌꺼기나 폐버섯 배지 같은 다른 대체 원료도 함께 실증해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우리가 꿈꾸던 자원순환 경제의 가장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골칫덩어리였던 가축 분뇨는 이제 발전소에 팔 수 있는 귀한 고체 연료가 되었죠. 더 나아가 이 우분 고체 연료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며 우리가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는 이처럼 과학적인 발상의 전환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유연한 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위대한 혁신을 이룬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 기업들 계속해서 엄청난 벽에 부딪혔죠. 하지만 그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준비와 함께 기술은 있지만 규제에 꽉 막혀있는 기업들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세요. 반드시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반드시 그 벽을 넘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